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까? 미디어 속 그럴듯한 유사과학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나면 사실 제대로 된 학습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는 더욱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영화나 만화 등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 과학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연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호회 소속 후배가 있었는데 같은 숙소에 묵게 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며 영어도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지요. 정보통신 분야 개발자로 일을 할 정도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신기하다며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허공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공중부양 스케이트보드 일명 호버보드가 등장하더군요. 이것을 타고 날아다니고 있는 한 외국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후배는 영화 백투더퓨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줄거리에 1980년대 영화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물건 아냐?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드디어 이런 게 나왔구나. 조금만 더 지나면 호버보드를 타고 다니리께 되겠네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1985 포스터. 아마 일반 물리 법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물건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물건이 허공을 떠다니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고 과학적 원칙에도 맞지 않아 보이니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하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았는데 바닥에 강력한 자석으로 만든 판을 깔아서 허공에 떠 있을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땅에 자석으로 만든 판을 깔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 이런 물건이 실용화될 수 있을 리 만무하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영화에도 나왔던 것이니 말이 되는 것 같다며 쉽게 믿어. 물론 영화를 비롯해 여러 미디어에 나온 과학적 묘사가 모두 허무맹랑하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과학적 내용을 철저하게 고증한 영화도 개봉되곤 합니다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 이외에도 만화, 소설, 드라마 등 수많은 미디어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허구의 줄거리를 다루려면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해 줄거리를 꾸려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상식과 충돌한다고 줄거리를 수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요. 그럴 때는 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설정을 붙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질 테니까요. 그렇기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선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비롯해 수많은 허구의 콘텐츠 속 그럴듯한 과학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SF 영화 백투더퓨처는 정말 과학적일까? 그렇다면 영화나 소설, 만화 속에 등장하는 가짜 과학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단골 소재 몇 가지를 꼽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백투더퓨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영화를 SF 영화로 구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기준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 영화는 30년 전 과거로 여행하는 미래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개봉 당시엔 1987년이었는데 2020년대를 살아가는 소년이 과거로 돌아와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지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과연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설정은 사실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도 여러 볼 수 있지요. 영화 어벤져스에도 과거로 여행을 가는 슈퍼히어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타임보다 훨씬 빠르거나 느리게 늙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인데 중력이 강한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가므로 상대적으로 노화가 느려집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이니 개인이 느낀 시간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10년을 살고 한 사람은 50년을 살고 같은 시간에서 만나게 되면 갑자기 40년의 나이차가 생기는 것일 뿐 한 사람이 5배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또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지구 주위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경우 내장된 원자시계의 속도가 계속 지구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정밀하게 계산해 보정을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시간이 더 빨리 가느냐, 더 느리게 가느냐를 결정할 뿐입니다. 만약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도리어 시간이 뒤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는 작가들이 있지만 우선 빛보다 빠르다고 해서 시간이 뒤로 가리라는 보장이 없는 데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 수많은 과학자가 우주와 원자 속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 그런 물질이나 이론적 원리를 찾아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과거로 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며 그런 기술이 개발될 여지도 없습니다. 즉, 미래로 가는 속도가 남보다 조금 더 느려지거나 조금 더 빨라지는 정도만이 가능합니다. 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에 견줘보면 비과학적인 설정으로 보는 것이 옳겠지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시험 공부를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력이 아주 강한 곳으로 가서 비행기와 같은 고속교통수단을 타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능하면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면 됩니다. 물론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력이 더 강한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우주로 나간다면 지구에서 멀어지니 무중력 공간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 경우 시간이 아주 조금 빠르게 흘러갑니다. 만화 영화들의 공보를 보면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 곳이 나오지요. 어떤 방에 들어가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데 바깥에서 하루가 지날 때 이 안에서는 1년이 지나갑니다. 그 안은 중력이 매우 강한 공간으로 묘사가 되더군요. 이 경우 중력이 강한 방이니 시간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야 맞습니다. 하루를 살고 나오면 바깥 세상은 1년이 흘러가는 설정이라면 조금은 더 말이 되었겠지요. 물론 인공중력을 만들 수 있느냐는 설정도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과 정신의 방도 허무맹랑한 설정인 것은 별반 다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만든 내일 그대와 등의 드라마는 명백하게 판타지의 영역이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수많은 영화나 만화 등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혹은 과거나 미래의 인물과 교신하는 장면 등이 비과학적인 논리로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영화나 드라마의 시간여행이 나온다면 어느 수준까지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설정인지 생각해보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바타 속 할렐루야 아일랜드 왜 불가능할까? 타임머신만큼이나 자주 거론되는 것이 공중도시입니다. 공중도시는 하늘에 섬이나 도시가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공중섬, 영화 알리타 배트렌젤의 공중도시 자렘, 만화영화 천공의 섬 라퓨타에 등장하는 공중섬 등 수많은 작품에서 등장하지요. 우선 영화 아바타를 살펴볼까요? 이 영화에는 공중에 떠있는 섬 할렐루야 아일랜드가 등장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가볍고 자기장이 대단히 강한데 언옵타늄이라는 행성에만 있는 특이 광물이 자기장에 반응해 이처럼 떠있을 수 있다고 설정하고 있지요. 물체를 이처럼 자기 혼자 공중에 둥둥 떠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석의 힘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정전기 힘을 이용하는 전기장 방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 아주 조그만 물체를 공중에 띄워두고 신소재 발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이런 공중부양 방식으로 도시나 섬을 띄우려고 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자리 물건 하나를 띄우려고 해도 작은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정도인데 섬이나 도시를 띄우려면 지구상의 모든 전력을 끌고 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중력 상쇄 장치가 하나만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안정적으로 제자리에 떠있게 하려면 텐트를 칠 때 줄을 여러 개 걸어야 하듯 중력 상쇄 장치도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런 섬이나 도시에 사람이 살기도 어렵습니다. 도시를 띄워 올릴 정도의 자기장에 인체가 노출되면 인체 속 미묘한 자석물질이 반응해 사람의 몸이 둥둥 떠다니거나 나동그라질 수 있지요. 자력은 전기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기 까다롭습니다.
전기장을 이용하면 공기 중에서는 플라스마 방전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벼락이 쏟아질 가능성도 크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중섬 혹은 공중도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위성 방식입니다. 지구 궤도에 올려놓고 지구로 떨어져 내리는 속도를 상쇄할 만큼 빠르게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구상에서 불가능하기에 공중도시가 아니라 우주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가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나 헬륨 등을 이용해 하늘로 떠오르는 비행선 방식이지요. 미 육군에서 개발을 추진하다 2010년 취소했던 세계 최대 비행선 더 왈러스, 바다코끼리라는 뜻은 무려 1000톤의 화물을 싣고 하늘로 떠오를 수 있었는데 일반적인 수송기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태풍 등에 극도로 취약하고 속도가 느려 실용화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억지로 공중도시를 만들려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형태로 도시를 만들어 사람이 살아갈 이유는 없어 현실에 등장하기 어렵겠지요. 만약 영화나 만화 속에 공중도시가 등장한다면 비행선 형태인지를 보아두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로봇 현실에서 가능할까?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봇이 팔을 앞으로 쭉 뻗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닙니다. 이런 로봇들은 대부분 발바닥이나 등에 붙은 작은 추진 장치를 이용해 하늘을 잘도 날아다닙니다. 이런 설정은 로봇이 등장하는 만화나 영화 대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이언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주소년 아톰, 트랜스포머, 짱가, 아스트로강가 등 차마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 형태의 로봇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비과학적 설정인데요. 그 까닭은 날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마징가지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영화나 만화 제작자들은 이런 로봇들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마 로켓 추진체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로켓을 달고 미사일이 하늘을 잘 날아다니니까요. 로켓은 아주 작은 날개로 중심만을 잡으며 하늘을 빠르게 비행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연료인데요. 이런 방식은 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 등에서 자주 이용하는데 구조를 보면 몸체의 절반 이상이 연료 탱크로 되어 있고 아주 짧은 시간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무게 100kg 정도의 물건을 고도 500km 정도에 올려놓으려면 사람 키보다 몇 배는 더 큰 연료 탱크를 달고 있어야. 만약 현실 속에서 아이언맨과 같은 로봇이 정말로 하늘을 비행하려면 자기보다 더 큰 연료 탱크와 로켓을 짊어지고 다녀야 하고 이륙할 때마다 굉음과 연기를 내뿜어야 할 것이고 한 번만 날고 나면 즉시 연료를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 새로운 화음이 탄생하다. 아스트로보이 아톰의 귀환 포스터. 날개 없이 하늘을 장시간 동안 비행한다. 물론 아이언맨은 영화 속에서 리펄서라는 특수 추진 장치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설정인데요. 이처럼 전기 에너지를 바로 추진력으로 바꾸는 기술은 현재 개발된 것이 없으며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주 공간에서 입자를 쏘아 미약한 추진력을 얻는 장치는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로봇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려면 추진기 자체보다 중력 자체를 지워버리는 반중력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론도 현실적으로 무리이지요. 같은 문제점은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도 드러나는데 바로 호버보드입니다. 물론 현대 기술로 비슷해 보이는 물건은 만들 수 있고 많은 공학자들이 실험적으로 만든 것이 유튜브 등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용성인데요. 한 회사가 호버보드라고 발표했지만 자석물질로 된 표면에서만 날 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아마 아주 돈이 많은 부자라면 앞마당에 놀이터를 만들어 두고 영화를 추억하며 타면서 놀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것을 타고 교통수단으로 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겠지요. 이 밖에 미국 민간 항공우주 업체 한 곳에서 공중부양 기능을 갖춘 보드를 만들어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3에서 6개나 되는 작은 프로펠러가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모양도 호버보드라기보다 커다란 탁자 상판과 같고 배터리의 한 개로 6시간을 충전하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에서 6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물건을 $2만 주고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 배터리 기술이 더 좋아지고 모터의 효율이 좋아지면 충전 시간은 더 짧아지고 비행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과학적 과학작품 SF일까 판타지일까? 몇 가지 영화나 만화 속 설정을 살펴보았지만 이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설정을 완벽하게 검증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반드시 과학적인 고증을 거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보아서 재미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것처럼 연출하면서도 실제로는 비과학적인 설정이 숨어 있는 경우 많은 독자와 관객, 그리고 시청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준이 아마 SF 사이언스 픽션라는 장르에 대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창작물을 SF라고 부르는데 SF라는 이름을 사람에 따라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첨단 과학기술 같아 보이는 내용이 등장하면 저마다 SF를 붙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SF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라고 하면 흔히 공상과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상이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봄이라는 뜻입니다. 과학 픽션, 즉 과학에 근거한 픽션이라는 원뜻이 크게 손상되고 무늬만 과학이면 된다는 뉘앙스를 전해주니까요. 한국말로 바꿀 때는 과학 픽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F라는 단어를 조금 더 엄격하게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과학기술이 부족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과학자들이 보았을 때 저 정도 기술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라고 고개를 끄덕여줄 수준은 담고 있어야 SF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럼 창작 활동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창작은 자유롭게 하되 완성된 작품의 장르 구분을 엄격히 하자는 것입니다. SF와 반대되는 말로 판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과학적 검증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상상만을 통해 줄거리를 풀어나가는 장르입니다. 판타지 장르의 대표 작품이라면 역시 마법과 마술의 세계를 그린 소설 해리포터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보는 내공과 기공을 묘사하는 무협영화도 판타지의 일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SF의 탈을 쓴 판타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슈퍼히어로 장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유명했던 작품이라면 아마 영화 어벤져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우주의 기운을 담은 구슬 5개를 모아 손가락을 튕기기만 하면 우주 생명체의 절반이 없어져 버린다는 설정인데 이런 작품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이 영화에 아이언맨 등 로봇 기술 묘사가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그 영화를 SF로 구분하곤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영화가 됐건 만화 또는 소설이 됐건 그 어떤 작품이든 가능하면 과학적으로 크게 오류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만 SF라는 장르로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SF라고 적혀있는 작품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등장하는 과학적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런 문화가 적어도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사이에서 자리 잡고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